그 사람이 힘든 이유는 소확행을 하지 않아서 힘든 게 처음부터 아니었어요. 나부터 챙겨야 됩니다. 견디고 나는 성취해냈다는 것을 느끼기 위해서 계속 뛰고 있고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우리 한국 사회를 매일매일 비판하는 불평불만 투덜이 사회학자 오찬호 작가입니다. 오늘 소확행에 대해서 뭐 다들 처음 들어보시는 분도 계시지만 어떤 트렌드에 대해서 조금은 이렇게 접해 보셨을 거예요. 굉장히 작지만 확실한 어떤 행복, 소소한 일상 속에서도 내가 기쁨을 찾아가는 것. 아주 좋은 말처럼 우리가 들리는데 저는 오늘 이런 현상에 대해서도 우리가 조금 비판적으로 접근해야 될 지점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한번 다뤄보는 시간을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소확행이라는 것은 이제 하루키의 수필집에서 나오는 말입니다. 저 안에 나오는 소확행이라는 어떤 뜻이 현대사회에서 조금 화두가 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것들이에요. 겨울밤에 부스럭 소리를 내며 이불 속으로 들어오는 고양이의 감촉. 서랍을 열었는데 속옷이 굉장히 잘 개어져 있는 어떤 그런 모습을 보면서 본인이 내가 아주 잘 살고 있고 이 사회를 흐트러지지 않고 살고 있다라는 위로를 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저거는 늘 있었던 일이에요. 저런 작은 일은. 왜 저것이 기쁨이 될 수 있느냐? 어떻게 저것이 행복이 될 수 있느냐? 현대사회는 어떻게 저것조차도 행복으로 느껴야 되는가라는 질문을 한번 던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소확행이라는 것이 어느 순간에 좀 트렌드처럼 되어 있어요. 이 트렌드라는 거는 유행 같은 물결인데 소확행 이런 얘기들이 막 이렇게 떠돌다 보면 내가 어떤 식으로 뭔가 여가를 즐기고 있다. 휴식을 취하고 있다. 이런 것들을 뭔가 어떤 식으로든 외부에 드러내야 되지 않을까라는 일종의 강박 같은 것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좀 더 냉정하게 말씀을 드리면 좀 정확하게 부연 설명을 하자면 강박에 지쳐있는 우리들이 일상생활을 하는 굉장한 많은 힘듦이 있죠. 그 힘듦을 치유하기 위해서 또 다른 강박을 선택하고 있지는 않은가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던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현대인들은 사실상 자신의 시간, 자신의 생애에 대해 가지고 계속 좋은 쪽으로 의미를 부여해야 되는 강요를 받고 자랍니다. 특히 요즘은 자기소개서를 고등학교 들어갈 때부터 쓰니까 자기소개서를 굉장히 자주 쓰게 되죠. 그러면 그 자기소개서는 늘 하나의 해석만이 들어가죠. 어릴 때 고통을 이겨냈고 어른이 되었으면 열정으로 무장해서 뭔가 내 삶을 만만하게 봐서는 안 되는 그런 것으로 끊임없이 스스로를 포장해야 되는 어떤, 즉 답이 정해져 있는 거죠. 어떤 모습에서. 자신의 생애 성장 과정도 어떤 사람이 볼 때 결함의 요소로 발견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가지고 어떤 매뉴얼들을 굉장히 따르고 있는 모습이 있습니다. 과연 소확행은 그거와 무관할까? 남의 어떤 나의 노는 모습을 보면서 혹시 함부로 대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이 안에 없을까에 대한 질문을 한번 던져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하루키 소설에 나온 혹은 지금 SNS에서 해시태그를 붙여가지고 소확행으로 나오는 이미지들은 굉장히 천편일률적인 이미지가 많습니다. 이제 맥주, 술 같은 거 이제 많이 금요일 밤에 맥주 한 잔 딱 올리는데 제가 주로 즐기는 뭐 컵라면의 소주는 절대로 그 SNS에 올라오지 않습니다. 아주 수입 맥주와 가끔 와인이 올라오면 이상하게 그 밑에 크래커 깔고 치즈 엎어가지고 앵두 꼽아가지고 이쑤시개를 꼭 박아서 먹는 꼭 그런 어떤 세팅된 모습을 굉장히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것에 개인적인 좋은 뜻도 있겠지만 그 안에는 우리가 어떤 휴식조차도 외부의 눈치를 바라보는 측면이 있지는 않은가에 대한 질문을 한번 던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현대사회에서 소확행이 이슈가 된 이유가 있을 거예요. 가장 대표적인 것은 대확행이 불가능하기 때문이겠죠. 지금은 대확행 그러면 너무 거대한 이미지로 보이지만 실제로 제가 말씀드리는 대확행이라는 것은 무슨 우주여행을 가겠다는 것도 아니고 수영장에 딸린 3층짜리 저택에 살겠다는 것도 아니죠. 열심히 일해서 내 집 장만하고 결혼하고 출산하고 가족들하고 뭐 5년 10년에 한 번 해외여행 다니고 그 정도 수준에서 내가 어떤 삶을 즐기는 것이 기존의 대확행이었어요. 기존의 이 대확행은
소확행을 포기할수록 이루어지는 그런 어떤 패턴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일상을 희생할수록 뭔가 그런 것들을 갖출 수가 있는 구조였죠. 하지만 현대사회는 그렇게 지금을 희생해서 미래를 기약하는 그런 사회 자체가 완전히 무너졌다라는 거죠. 중년들은 빨리 퇴직을 하게 되고, 근데 부양할 가족들은 굉장히 더 많아지고, 기간은 길어지고, 특히 요즘 청년들이 어떤 정규직 일자리 하나 얻기 위해 가지고 취업 구종 세트를 스펙으로 쌓고 있는데, 그런 모습을 보고 있으면 정말 죽도록 노력해서 평범하게라도 하면 다행인 어떤 그런 사회의 모습을 우리가 읽어낼 수가 있습니다. 이 일상이 전투가 된 이런 삶에서는 내가 성공을 하기 위해 가지고 죽도록 노력해야 되는 사회에서는 끊임없이 내가 어떤 부족하지 않은 사람이라는 것을 외부에 드러낼 수밖에 없는 어떤 상황 속에 계속 직면하게 되는 것이죠. 아무리 세상이 힘들어도 나는 나 자신을 사랑하며 살겠다라는 자기애. 그러니까 자기애는 좋은 건데 그 자기애가 있다고, 나는 그런 자기애가 충분하다고 계속 무엇인가 외부적으로 그것을 어필하려고 하는 그러한 흐름을 우리가 한번 눈여겨볼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나는 나 자신을 사랑하며 살겠어라고 하지만 정말 힘든 사회적 상황에 놓여 있는 사람은 아무리 자기 자신을 사랑하려고 해도 되지 않아요. 내가 굉장히 정신적 의지를 가지고 그래도 나를 스스로 괴롭히지 않겠다고 말은 할 수가 있지만 그 현장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한테는 굉장히 그조차도 실제로는 하기 어려운 삶 속에 살아가는 경향들이 굉장히 많이 존재합니다. 근데 우리가 그것을 외면을 하고 저런 식의 어떤 자기애적인 발현에 중독되어 있다면 우리 주변에 정말로 중요한 사회 구조의 문제, 이런 것들을 오히려 외면하게 되는, 나는 아무리 사회가 힘들어도 절대 무너지지 않는 그런 사람으로 스스로를 포장하게 되면서 잘못된 사회 구조를 우리가 외면하게 되고 잘못된 사회 구조에 대한 착시적인 효과를 가질 수 있는 것은 아닌지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사회학적 차원에서 그 사람이 과연 행복한가라는 질문은 나는 그래서 행복해졌어, 이 발언으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이 힘든 이유는 소확행을 하지 않아서 힘든 게 처음부터 아니었어요. 소확행은 이 문제하고 사실상 별도의 문제였어요. 다만 소확행은 내가 일상의 어떤 힘듦을 정서적으로 잠시나마 위로할 수 있는 본질적인 해결책은 아닌 그런 방향으로 스스로한테 하나의 작은 도구로서만 활용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과연 근본적으로 우리가 저러한 개인적인 어떤 노력들이, 선택들이 그 사람이 처한 가장 근본적인 사회적인 어떤 불안을 해결할 수 있는가에 대한 질문을 한번 던져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워라벨에 관한 얘기가 굉장히 많은데 이 사실 소확행이라는 것도 일이 너무 많은 세상에서 나의 어떤 일과 삶의 균형을 잡는 그런 차원에서 소개될 겁니다. 근데 저는 우리가 이 워라벨, 일과 삶의 균형이 깨진 이유가 우리가 삶을 소확행, 작은 것에도 만족을 못 느껴서가 아니라 일이 너무 많기 때문이에요. 일이 너무 무섭고 전투적이고 일 자체가 너무 거칠기 때문에 이 지점이 줄지 않은 상태에서 그냥 내가 그 작은 시간의 일상에 나를 괴롭히지 않기 위해서 어떤 여유를 즐긴다라는 것은 오히려 이 워크의 문제를 우리가 외면하게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보통 워라벨, 소확행, 그럼 라이프를 맞춰가는 소확행이 어떤 거냐면 내가 혼자 평소에 하지 않았던 책을 커피 한 잔을 시켜놓고 읽어본다,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합니다. 그런데 저 워크가 본질적으로 해결되지 않으면 얼마나 지쳐 있어요, 삶 자체가. 그러면 커피 한 잔 놓고 일요일날 오후 2시부터 2시 40분까지 책을 보는데 정치, 사회, 서적은 좀 가급적 안 보는 게 좋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죠. 제가 정치, 사회 전문 저자라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맞고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우리의 삶 자체가 근본적인 지형이 바뀌어지지 않으면 내가 어떤 선택을 하지만 굉장히 뭔가 소프트한 어떤 정서로서 내가 스스로 다가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사실상 소확행보다 더 중요한 것은 대확행이 불가능한 사회, 저렇게 일을 열심히 해도 뭔가 대확행이 이루어질 수 없는 사회에 대한 아주 냉정한 비판이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저는
이러한 것들, 뭐 저는 이제 이걸 뭐 중학행 정도라고 부를게요. 주거의 안정성, 삶을 공유하는 어떤 적절한 인간관계, 그리고 이제 혹시나 있을 위험에 대비하는 어느 정도의 자산, 이걸 뭐 저는 뭐 중학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2018년도에 저러한 것은 절대로 탐욕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이제 소확행의 문제에서 많은 사람이 충돌을 하는 게, 내가 이 사회에서 살면서 내 집 마련도 좀 하고 싶고 어느 정도 재산도 좀 갖추고 싶은데, 그게 마치 뭔가 스스로가 제어하지 못하는 욕심 많은 사람처럼, 그래서 스스로를 괴롭히는 사람처럼 뭔가 설명이 되는 것에 대한 거부 반응을 가지는 사람들이 꽤 있다는 것이죠. 실제로 하루키의 수필에서도 그 소확행이라는 것은 자기 공간에 관한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자기 공간에 관한 이야기. 침해받지 않은 어떤 공간을 확보하게 되었을 때 본인이 굉장히 삶의 여유가 생긴다라는 거죠. 침해받지 않은 가장 안정적인 공간이 바로 자기 집일 거예요. 가족이 많아지면 좀 넓은 집일 거예요. 그러한 것을 과연 우리가 이룰 수 없는 꿈처럼만 해석하는 게 아니라 가장 기본적으로 우리가 갖춰야 될 사회적 조건이라고 바라보는 것이 저는 좀 더 적절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한테는 이 소확행이라는 단어가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우리 사회의 불평등을, 자신이 처해 있는 불평등을 자꾸 주관적으로 착각하게 만드는, 그러면서 우리 사회의 어떤 비정규직 문제라든가 양극화의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쿨한 정서로 외면하게 되는 그런 어떤 흐름으로 이어지지 않을까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을 하게 된다면, 여러분들이 대확행을 할 수 없는 그 현실을 비판을 한다면 소확행은 어떤 의지가 없어도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닌지에 대해서 한번 좀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원래 제가 보통 강연 가서 얘기하면 제 얘기 듣고 나면 굉장히 우울해져요. 뭔가 뭐 저렇게 부정적으로 세상을 바라보느냐라고 이해를 하는데, 하나의 퍼즐로서 이해를 해주시고, 하지만 제 다음에 나오는 이제 스님들은 굉장히 세상을 긍정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실 겁니다. 고려대학교 한창수 교수님을 모시고 우리 소확행의 또 다른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소확행 강의를 들으니까 다른 이미지가 생각이 났습니다. 제가 어릴 때부터 굉장히 좋아하는 영화예요. 자, 영화의 한 장면 한번 같이 보시죠. That's the one I left out. God bless her. 사운드 오브 미즈라는 영화에서 천둥이 치고 Well, 번개가 the 치니까 lightning says something to the 선생님 thunder, 방에 the thunder 뛰어들어갔어요, answers 아이들이. back. 무섭다고. Not really. Well, now, when anything bothers me and I'm feeling unhappy, I just try and think of nice things. What kind of things? Oh, well, let me see. Nice things. Daffodils. Green 자, meadows. 좋은 거를 생각해 보자고 지금 Skies 그러죠. full of stars, bright copper kettles and warm woolen mittens, brown paper packages tied up with strings. These are a few of my favorite things. 장미의 빗방울, 고양이 수염, 끈으로 묶여진 선물 상자, 이런 것들을 좋아한다고 얘기를 하죠. 사실은 이게요, 뮤지컬에서 보면 이 주인공이 수녀원에서 쫓겨나서 이제 남의 집에 애 보러 가는 그 전날 밤에 짐을 싸면서 부르는 노래예요. 불안하고 초조할 때. 마지막 노래는 이렇습니다. 개 물려 벌에 쏘여 마음 아플 때 이 모든 것들을 생각하면 아픈 마음이 뭐죠? 풀려. 노래부 나온 부분은 지워주세요. 그 개에 물리고 벌에 물려서 마음이 아플 때 내가 좋아하는 것들을 생각하면 마음이 풀린다라는 얘기입니다. 그 우리 아이들 중에 막 공부하라 그러면 엄마가 하래니까 막 정신없이 하다 가면은 막 손장난하고 있죠. 막 뭐 이것저것 만지고 있어요. 별것도 아닌 거 어디서 좀 버려도 되는 것 같은데 그거 만지는 걸 또 즐거워하고 있고, 어떤 어른들은 다 컸는데도 인형 사다 놓고 그 인형 만지고 또 즐거워하고 있어요. 지금 할 게 이만큼 있는데. 소확행,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은 이런 거 같은 것 같아요. 내 마음의 피난처. 자, 우리 인생은요,
늘 스트레스 받는 인생이잖아요. 스트레스 없으면 인생을 살 수가 없죠. 사실은 그 스트레스가 있어야 내 마음도 건강해지고 힘차죠. 자, 근육 만들 때 우리 어떻게 합니까? 열심히 운동하고 팔굽혀펴기 하고 달리기 하고 근육이 찢어지도록 운동을 하죠. 그러면 바로 근육이 생기나요? 근육 언제 생기죠? 쉴 때 생기죠. 우리 마음의 근육도 그렇습니다. 사실은 굉장히 애써서 노력하고 공부하고 그러고 나서야 마음에도 근육이 생기거든요. 쉬는 시간이 없으면, 소소하게 편안한 시간이 없으면 마음의 근육도 역시 생기지 않는다는 거죠. 제가 그래서 다른 말로 내 마음의 피난처라고도 말씀드렸지만 다른 말로는 내 마음의 회복실이라고도 합니다. 내 마음에 있는 공간은 사실 아무도 몰라요. 이건 나를 구박하는 내 엄마도 모르고 나 공부하라고 잔소리하는 우리 아버지도 모르고요. 나만 압니다. 그 직장 상사 나한테 그렇게 잔소리를 해도 내가 마음속엔 잠깐 멍 때리면서 내가 스스로 회복하고 있다는 거를 잘 몰라요. 이게 우리 마음속에 있는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의 한 구석인 것 같아요. 그런데 말입니다. 지금 우리 사회는 쉴 틈이 없죠. 특히 마음은 쉴 틈이 없어요. 제가 중고등학교를 다니고 대학교 다닐 때를 생각을 해봐도 지금이랑 비교하면 쉴 시간이 참 없는 것 같아요. 어저께 제 아들이 학교에 갔다가 뭐 시험 보고 왔다고 잠깐 쉬는데 제 부인이 그 아들을 보고 뭐라고 그랬게요? 수고했다, 잘 쉬어라 그랬을까요? 요새 한국의 어머니들 그런 어머니들 별로 없잖아요. 너 지금 시간이 몇인데 이러고 있니? 빨리 가야지. 어디로? 뭐 학원을 가든지 가라는 얘기죠. 쉴 시간이 없어요. 잠깐 쉬는 거는 무조건 게으름 피우는 걸로 돼 있기 때문에 이 사회에서 생겨난 이름이 탈진 사회, 뭐 피로 사회 이런 것들이 우리나라 사회 모든 사람들한테 붙어 있습니다. 제가 이제 정신과 의사다 보니까 외래에서 이제 건망증 또는 피곤함, 우울증 이런 거 있는 분들을 상담을 많이 하는데 옛날에는요 누가 봐도 우울증이 있는 사람 또는 조울증이 있는 사람, 조현병 뭐 이런 분들이 정신건강의학과에 왔는데 요새는 그냥 특별히 병은 없어요. 병이라고 할 건 아니고 그냥 힘들고 피곤하고 지금 내 삶에 의미 없고 눈빛을 봐도 눈빛이 뻥 뚫려 있는 것 같은 이런 젊은이들이 많이 와요. 저 세대나 아니면 저의 전 세대 분들은요 열심히 노력하고 밤새면 뭔가 보상이 많이 왔어요. 비교적 쉽게 왔어요. 지금보다. 근데 지금은 노력한 거에 비해서 보상이 잘 안 와요. 요새 젊은이들은 아무리 달려 올라가도 앞으로 2km 남았습니다, 3km 남았습니다라는 핏말을 계속 보고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점점 이제 지치죠. 자, 이런 친구들한테 계속 열심히 하라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쓰러지겠죠. 자, 이런 친구들한테는 이제 조금 쉬는 시간이 당연히 필요합니다. 자, 그러면 소확행이라는 게 지금 제가 제 말을 들으니까 아까 사회학자의 말보다는 그래도 아주 나쁜 것만은 아니구나 하는 생각이 좀 드시잖아요. 쉬긴 쉬어야겠죠. 어떻게 해야 될지 한번 봅시다. 첫 번째 조건이 있습니다. 일단 나부터 챙겨야 됩니다. 저희 집 가훈이 뭔지 혹시 아세요? 당연히 모르시겠죠. 저희 집 가훈이요 각자 행복하게 잘 살자입니다. 각자 행복하게 잘 살지 않으면 가족끼리도 잘 지내기 힘들고 각자 만나는 자기 친구들한테 잘해줄 수가 없다라는 게 기본 전제거든요. 자, 우리 부모님들은 자녀들을 키우면서 늘 하고 싶은 말이 있죠. 자꾸 뭔가 얘기하고 싶고 잔소리하고 싶고 잔소리 아니 도움이 되려고 자꾸 그러는데 사실은요 부모가 자식들한테 할 일은 아이들이 보도록 지가 잘 사는 거거든요. 사실은 어쩌면 그거 말고는 별로 도움이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 그 아빠가 술 담배 하는 아빠가 대학교 간 아들 술 먹고 담배 피고 들어오면 당장 하는 말이 저 자식이 그 나이 때 술을 먹고 다녀. 그럼 아들이 집에 가면서 뭐라 그럴까요? 자기 방에 가면서 지는 부모의 역할은 자기가 잘 살아주는 겁니다. 그래야 그 아이도 인생을 살면서 어떤 때 내가 행복한지 어떤 때 내가 편안한지를 경험을 해야 아는 거죠. 자, 그러면
소확행을 일상생활에서 실천할 수 있는 방법들을 이제 알려드릴게요. 조건이라고 할게요. 좋은 소확행의 조건. 첫 번째, 내가 선택한 내 삶에 내가 만족한다는 결심이 없으면 절대 소확행은 할 수가 없어요. 보통 저희는 어렸을 때부터 남들하고 저를 비교해 왔거든요. 저희 어머니는요, 제가 10등을 할 때도 1등 하는 애 얘기를 하고 5등을 할 때도 1등을 하는 애 얘기하고 2등 할 때도 1등 하는 애 얘기를 하고 1등을 했더니 전교 1등 하는 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렇게 남들하고 계속 비교를 하면 행복하지가 않습니다. 정신건강의학적으로는요, 건강한 사람들의 특징은 타인과 나를 비교를 하는 사람이 아니라 나의 과거와 비교를 하는 사람들이래요. 예전에 그 인간보다는 그래도 내가 많이 성숙했지. 예전에 그 찌질이었던 때보다는 지금 좀 낫지. 옛날에 막 부인한테 막 화도 내고 술 먹고 와서 주정도 하던 거에 비하면 그래도 요새 설거지도 좀 하고 집안 청소도 하는 애가 좀 그래도 좀 어른이 됐다라는 비교를 해야죠. 그러지 않으면 소확행 아무리 해도 남들하고 비교하는 거죠. 스파게티 맛있는 거 먹지만 사실은 내가 만족하는 건 그게 아니라 동치미 국물에 소면 삶아서 먹는 걸 더 좋아하면서 남들이 스파게티 좋아한다니까 거기다 크림 잔뜩 뿌려서 메스꺼리는 거 참아가면서 먹는 거거든요. 자신의 만족 기준을 명확히 하여야 된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 다음 또 소확행의 기준이 있습니다. 재충전이 가능한 소확행을 해야 돼요. 리모컨을 들고 소확행을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작은 물건들을 리모컨을 들고 자꾸 사는 분들이 계시죠. 홈쇼핑으로. 홈쇼핑도 사실은 저도 좀 해봤더니 마음이 되게 풀리더라고요. 그게 이제 사는 행위 자체가 마음이 좀 편안해지고 뭔가 만족되는 게 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근데 이건 재충전이 될까요? 아까 말한 것처럼 소확행이라는 게 마치 등산 올라가는 길에 작은 벤치처럼 잠깐 쉬고서 신발끈도 다시 묶고 내가 걸어갈 길 계속 걸어가는 중간에 잠깐 쉬는 거라고 한다면 이런 소모적이고 이런 소확행보다는 조금이라도 자기한테 좀 도움이 될 만한, 자, 나한테 재충전이 가능한 액티비티. 어떤 분은 그게 소파에 누워서 책을 보는 거가 본인의 소확행인 분들도 있고요. 어떤 분들은 친구들하고 대화를 많이 하면서 그런 재충전을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기도 아까 마찬가지로 남이 수다 떠는 걸 좋아한다고 나도 수다 떨어야 된다는 생각하지 마시고요. 나 좋은 게 뭔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 다음 소확행의 기준은요, 쉬다가 내 삶의 대의명분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의대생들한테 의대 들어올 때 왜 의사가 되려고 그랬는지 기억이 나니? 라고 물어봐요. 그럼 그 친구들이 뭐라 그럴까요? 저는 의대 들어와서 졸업해서 피부과 의사 돼서 돈을 벌려고요. 또는 저는 뭐 어디 가서 수술을 잘하는 멋진 의사가 돼서 돈을 벌려고요. 또는 저 빅뱅 같은 유명한 예능인들이 저는 예능인이 돼서 사람들을 아주 즐겁게 하면서 돈 벌려고요. 이러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각자 가진 대의명분은 있었거든요. 그거를 잊어버리면 지금 하는 게 더 힘들죠. 자, 그래서 쉴 때는, 소확행을 할 때는 지금 내가 살아가는 나의 대의명분은 뭔가, 이것도 한번 회복했으면 좋겠다라는 얘기입니다. 소확행을 하는 이유는 나 스스로 회복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자, 제가 정신과 레지던트 생활을 할 때 저도 상담을 하니까 1년이 지날 때쯤 되면 저라는 인간이 별로예요. 별로 성숙하지도 못하고 사람들한테 정말 이렇게 아주 베푸는 것도 잘 못한 이기적인 인간이라는 생각이 굉장히 많이 들어요. 자, 그럴 때 제가 주로 했던 행동은 여기저기 찾아다니면서 강의 듣고 책 보고 혼자 여행하면서 생각하고 이런 걸 굉장히 많이 했거든요. 그러고 나서 드는 생각은 그래, 나도 그렇게 괜찮은 이상한 놈이 아닌데, 내가 내 거울을 들어봐도 눈빛은 비교적 정상인데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게 저한테는 저의 소확행이었던 거예요. 근데 저희가 소소한 행복을 찾는 이유는 본인만 스스로 회복하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나와 내 가족 그리고 내 친구들,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다 함께 회복하기 위해서 그 전제 조건으로서 본인이 회복돼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나의 행복을 찾는 거 굉장히 중요하죠. 근데 그거는 우리 사회 전체가 회복되어 가고 성숙되어 가는 과정에 나와 내 주변이 함께 회복해 가는 길에
우리가 그냥 산다. 너무 노력하실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잘 산다라는 것만 생각하면서 함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저는 이렇게 제가 생각한 거 그다음에 머릿속에 있는 얘기들을 드렸는데요. 결혼하고 한 6년이 지났는데 이렇게 살고 있는 부부들이 계세요. 6년 동안 아주 여러 나라를 거의 24시간 떨어지지 않은 채 살고 계시면서 글을 쓰고 계시는 작가이신 김은덕, 백종민 작가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네, 처음에 소확행이라는 단어를 듣고서 작지만 확실한 행복, 우리의 일상과 많이 닿아 있는 단어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서 그러면은 우리는 이 앞에서 우리 일상에 제일 가깝게 닿아 있는 소확행이 무엇이라고 말씀을 드릴까라고 생각했더니만은 바로 생각나는 게 압력밥솥이었습니다. 무슨 압력밥솥 뚱딴지 같은 소리야라고 하실 수 있겠는데요. 저희가 얼마 전까지 압력 기능이 없는 그냥 전기 밥솥으로 밥을 해 먹었거든요. 근데 이 녀석이 밥을 해주면은 뭔가 아쉬웠어요. 뭐 힘이 좀 빠져 있는 밥알 같은 느낌이랄까요? 그런데 마침 고장이 나서 새로 압력 기능이 있는 밥솥을 들였는데요. 새 밥을 한 첫 끼 저희가 느꼈던 거는 압력이 밥알 하나하나를 에너지를 끌어내준 그런 탄탄한 밥맛을 느끼게 해줘서 이 밥알의 신세계를 이렇게도 만날 수 있구나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종민 씨 정말 기뻐해서 하루에 한 번씩 밥통을 쓰다듬고 있잖아요. 네, 이렇게 우리가 밥솥 하나에서도 행복을 느낄 수 있는 거는 일상에서 우리가 쉽게 당연하다고 생각하지 않고 모든 것을 바라보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저희가 원래 이렇게 작은 것에도 행복을 느끼던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이 사람들이 이런 것들을 통해서 삶을 실험하고 행복에 이르게 되었는지 오늘 그 부분을 좀 중점적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오늘 강연은 종민 씨만 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많이 떨릴 텐데 혼자 하는 거 처음이라서 그죠? 잘할 수 있도록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지금 내려가고요. 이따가 질의응답 시간에 다시 올라오도록 하겠습니다. 잘해요. 굉장히 밝은 미소를 갖고 있는 사람인데요. 사실 은덕 씨가 결혼 전에는 이렇게 밝은 미소를 갖고 있던 사람은 아닙니다. 뭐 다들 그러실 거예요. 탕진잼. 그래서 일상에 받는 그 스트레스를 탕진잼으로 푸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근데 은덕 씨는 그 탕진잼의 소비가 조금 과했습니다. 결혼하고 집을 청소를 하고 있는데요. 구석에서 잘 싸놓은 가방들이 나오는 거예요. 열어봤더니만은 푸땡땡, 뭐 로땡땡, 샷땡하는 가죽 가방들이 나오는 거죠. 매지도 않으면서 그걸 사놓고서 이렇게 재워놓고 있었는데, 그러니까는 일상의 그 직장에서 받는 스트레스를 그렇게 백화점 가서 가방을 사고, 그리고 또 비싼 미용실 가서 머리를 하고, 또 여행 가려고 비행기 항공권 끊으면서 이게 풀고 있었던 거죠. 이 말씀을 드린 거는 저희 두 사람 그랬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는 현실의 벽, 돈, 시간 이런 데 맞춰서 적당한 선택들을 하고 살았던 사람들인 거죠. 하지만 그렇게 평생 살 수는 없다고 또 생각하고 있었어요. 마음 한구석에는 나도 언젠가 한 번은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보고 싶어 라는 욕심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결혼식을 하면서 그 소망을 한번 이뤄보자라는 둘의 의견이 나왔었어요. 저희는 작은 결혼식을 했어요. 웨딩홀 대신 저희는 홍대 근처에 있는 작은 레스토랑을 빌려서 부모님과 친지들 모시고 식사를 했어요. 그리고 웨딩드레스 대신 하얀색 원피스를 입었고요. 사진을 찍는 전문 작가를 부르는 대신에 친구와 지인들에게, 가족들에게 사진을 찍어서 남겨달라고 했습니다. 그때 남겼던 사진이 이런 모습인데요. 사실 이 결혼식이 작은 비용이 들어가서 저희에게 의미가 있는 건 아니고요. 이 결혼식을 통해서 저희가 드디어 아까
얘기했던 저희가 하고 싶은 삶을 위한 첫 발을 내딛게 되었던 거죠. 버려지는 청첩장 대신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거라는 약속을 담은 청첩북을 만들었고요. 그 안에 저희가 10가지 조항을 담아서 결혼 선언문이라는 것을 발표했어요. 그 10가지 이야기 중에 제일 첫 번째에 저희는 남편과 아내이기 이전에 독립된 개체로서 평등하게 살아갈 것이라는 이야기를 담았어요. 저희가 결혼을 할 때 가장 중요한 문제이기도 했고 지금도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실험하고 또 도전하고 있는 중입니다. 다음은 인생을 즐기기 위해 세계 여행을 떠날 것이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이 문장만 보시면은 정말 이 두 사람은 이상주의자고 우리는 이 사람들하고 다른 세상에 살고 있는구나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겠는데요. 무턱대고 이렇게 세계 여행을 가겠다 한 건 아니고 그 뒤에 있는 문장과 연결시켜서 저희는 적었습니다. 성공보다는 개인의 행복에 가치를 둘 것이라고 한 건데요. 늘 마음속에 무언가 해보고 싶은 마음은 있는데 늘 현실의 벽에 막혀서 그냥 적당한 것들을 선택하고 살다 보니까는 너무 지쳐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삶이 아니라 남들 시선에 갇힌 삶이라는 생각도 들고 굳이 하지 않아도 되는데 내가 남들 시선이 무서워서 하고 있는 것들도 있구나라는 생각들이 들은 거죠. 근데 이 결혼식을 치르면서 우리 둘이라면은 함께 모여서 내가 하고 싶은 것들을 해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그래서 저희는 전 재산을 털어서 세계 여행을 떠나봤습니다. 저희가 하고 싶은 여행은 좀 남달랐어요. 다른 사람들은 세계 여행하면은 이곳저곳을 막 돌아다니면서 많은 것을 담아오고 싶어 하는데 저희는 한 달에 한 도시만 머물면서 그 도시의 이웃이 돼보고 싶은 마음이 있었습니다. 한 달씩 머물다 보니까는요, 피렌체에도, 런던에도, 파리에도, 뉴욕에도 저희 단골 가게가 생기고요. 그리고 그들이 저희의 이웃이 되어줬습니다. 너무나도 멋진 일이었어요. 그들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그들 삶에 들어가서 잠깐 살다 나온다는 경험이 저희한테는 굉장히 흥분되는 일이었었거든요. 그러면서 또 한편으로는 저희 인생에 큰 질문을 얻고 옵니다. 왜 이들은 이렇게 행복해 보이는데 우리는 서울에서의 삶이 불행하고 어려웠게 느껴졌을까? 이들과 우리의 차이점은 무엇일까라는 생각을 여행 내내 들고 다녔었죠. 그리고 또 하나 재밌는 거는 저희가 여행 다니면서 들고 다녔던 저 가방은요, 20인치 기내용 캐리어예요. 아주 작은 건데 저 가방 2개에 저희 두 사람 2년치 짐을 다 넣고 다녔어요. 말이 안 될 것 같은데요. 되더라고요. 저희가 이 경험들을 통해서 느낀 거는 부부가 살아가는데 정말 많은 것들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필요한 것들은 정해져 있고 작은 것을 가지고서도 살 수 있구나. 또한 방을 빌려서 한 달씩 머물렀는데 정말 어려운 새빵살이잖아요. 어른들이 얘기하는 어려운 새빵살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는 사람과 같이 있으니 그 순간마저도 행복하더라라는 것을 느끼고 왔죠. 하지만 우리가 여행을 하고 왔다고 해서 장밋빛 미래가 펼쳐지진 않았습니다. 한국에 돌아와서 통장을 들고 ATM에 가서 ATM기 앞에서 고이 넣어봤는데요. 0이 찍혀서 나오더라고요. 정말 거짓말같이. 그 순간 저희는 결정을 해야 했습니다. 서울에서 예전에 살던 것처럼 직장에 가서 다시 내 시간을 팔고 돈을 벌 것인지, 가난하더라도 시간을 온전히 내 것으로 갖고 살 것인지 결정을 해야 됐던 거죠. 생각보다 금방 저에겐 답이 왔어요. 우리 2년 동안 그렇게 살았는데 서울에서도 여행하듯 살아보자, 이렇게 결정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저희가 60만 원짜리 월세방을 얻어서 사는데요. 계산해 보면은요, 두 사람이 하루에 2만 원짜리 숙소에서 집 전체를 빌려 사는 거예요. 파리에서는 방 한 칸 빌려 살던 비용으로 서울에서는 집을 전체를 쓸 수 있으니까는 저희는 너무나도 기뻤던 거죠. 늘 행복할 수는 없고 대체로 행복하면은 충분하다라고 믿고 살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대체로 행복한 일상을 지켜내는 법을 정리해 봤는데요. 첫 번째로는 8시간 이상 수면을 확보한다라고 저희가 선언을 했어요. 살아보니까는 8시간은 자야지 저희가 그 다음 날을 맑은 정신으로 할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숙면을 취하기 위해서 혹시 걸려온 전화에 잠이 깰까봐 휴대전화마저도 끄고 자고요. 이 밥 먹는 시간이 불안정하면은요, 잠자는 시간까지 영향을 받고 잠자는 시간이 흐트러지면은 그 다음 날 일상까지 흐트러지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제일 무서워하는 건 야식이에요. 이 야식을 먹으면은 소화되느라고 늦게 잘 수밖에 없거든요.
세 번째는 매일 5km 이상 달린다. 혹시 멀리 달리기를 하시는 분이 계신가요? 사실 이 멀리 뛰는 거는 쉽지가 않아요. 거기다가 쉬지 않고 멀리 달린다는 건 더 쉽지 않습니다. 달리면서 생각이 드는 게 우리 일생과도 같지 않은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멈추지 않고 계속 가야 되는데 내 페이스를 유지하는 방법을 찾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이것들을 스스로 매일 확인하기 위해서 매일 5km 이상씩 달리는 연습을 하고 있고 한 4년쯤 지금 뛰고 있는데요. 한순간도 단 한 번도 쉬운 적이 없습니다. 하지만 그 힘듦을 견디고 나는 성취해냈다는 것을 느끼기 위해서 계속 뛰고 있고요. 물론 이거는 결과입니다. 저희가 이렇게 살아오면서 하나 정리한 내용들인데 그 전에 앞서서 더 힘든 과정들이 있었어요. 어디 가서 이야기할 때 가장 욕을 먹는 이야기부터 드려볼까요? 저희는 인간관계부터 정리를 시작하기 했어요. 그러니까는 그동안 우리가 맺어왔던 관계가 너무 얕고 불필요하고 무의미하게 넓게 펼쳐만 뒀던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채팅톡을 우선 없앴고요. 주소록 안에 있는 어쩌면 연락할지도 모르는 사람들의 전화번호를 다 지워나갔습니다. 그리고 났더니 일상이 좀 더 가벼워졌어요. 왜냐하면 은덕 씨나 저나 인간관계에 대해서 굉장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던 사람들이거든요. 잘 하지 못하는데 해야 했으니까. 그 후에 인간관계를 정리하고 난 다음에 주변에 있는 물건들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은덕 씨가 명품백을 이 삶에 들어오고 난 다음에 정리를 했어요. 와, 전 깜짝 놀랐는데요. 이 명품백들을 꺼내서 자기 친구들에게 나눠주는 거예요. 믿기 힘드시죠? 네, 저도 믿기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너무 과감한 결단이라서 이걸 어떤 마음으로 했을까 해서 물어봤어요. 너 이거 무슨 마음으로 친구들한테 주고 있니? 라고 물어봤더니만은 이 가방은 더 이상 나에게 어울리지 않는데요. 봐라, 내가 입고 있는 옷이 이 백을 들었을 때 어울리겠느냐? 이거는 이제 나보다 이걸 들었을 때 더 잘 어울리는 손에게 전해주는 게 맞다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얘기를 들으면서 저는 은덕 씨가 정말 큰 깨달음을 얻었구나 라는 생각을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 돈 생각을 지울 수 없었던 건 사실이에요. 아마 그래서 은덕 씨가 저보다는 윗길에 있는 것 같습니다. 한때는 저희 집에 여행 가기 전이죠. 제일 큰 방을 옷방으로 내줬어요. 옷들은 너무 많아서 둘 곳이 없고 하니까는 제일 넓은 방은 옷에게 줬던 거죠. 그랬던 옷을 어딘가에 기부하고 또 정리하고 하면서 지금은 이만한 행거에 은덕 씨와 저의 봄, 여름, 가을, 겨울 옷이 다 걸려요. 엄청나게 줄여낸 거죠. 여러분들 냉장고 집에 보면은 양문형 냉장고 큰 것들 가지고 계시죠? 60리터짜리 그러니까 큰 아이스박스만한 냉장고를 두고 사는데요. 그것도 재워놓지 않으려고 매일 필요한 만큼만 장을 봐서 먹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 안에 불필요한 것들은 쌓아놓지 않게 되었습니다. 여기까지 저희가 해보니까 저희가 살아오면서 많이 가질수록 행복하다라고 배워왔던 그 믿음이 없어도 괜찮아 라고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가 깨달은 것은 나답게 사는 것이었었는데요. 여행 얘기로 다시 돌아보고 보겠습니다. 저희가 여행을 출발한 6년 전에 아무도 한 달에 한 도시라는 이야기를 들어보지 못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저희한테 우린 한 달씩 한 도시 머물면서 여행을 할 거야 라고 이야기하면은 그때도 저희 결혼식 때의 반응과 똑같이 그게 무슨 여행이야 라고 이야기들을 했어요. 하지만 지금은 사람들이 한 달 여행을 떠나고 있습니다. 여행에서 우리가 흔들리지 않았기 때문에 기회가 온 것처럼 또는 행복이 왔던 것처럼 우리 삶의 작은 행복들은 당연하게 주어지는 선물이 아니었어요. 내가 나의 삶을 온전히 지키고 나갈 때 나에게 주어지는 귀중한 그런 혜택이었던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만약에 저희 이야기가 가까이 와 닿으셨다면은 이 삶에서 남의 시선에 남의 이야기에 흔들리지 말고 자신이 바라는 것들 자기가 하고 싶었던 것들을 붙잡고서 여러분들 나름의 소확행을 이뤄가시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강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강연 잘 들으셨습니까? 네. 결국 뭐 어떤 게 행복인가에 대한 이제 질문을 좀 던져야 되는 시대가 등장했다고 생각이 저는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이게 행복이지 이런 것들이 조금 이제 우리가 좀 다른 결이 있지는 않은가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선생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아까 자기가 만족해야 된다는 얘기 계속 했잖아요. 근데 그렇게 말하는 와중에는 자기 행복하다고 하면서 스스로 만족 못하는 사람이 너무 많으니까 사실 그 얘기를 한 건데 이 두 분 보니까 거의 서로 체면 걸린 것처럼 그러고 만족하고 사는 것 같아서 야, 참 이렇게 사는 사람이 정말 있네 하는 생각이 좀 들었었습니다. 우리 이걸 뭐라고 얘기하잖아요. 뭐라고 했죠? 막 이렇게 스스로 체면 건다고 표현을 하셨는데 우리끼리는 뭐라고 했는데? 아 죄송합니다. 네, 체면 풀렸어요 남편. 다시 좀 해주세요. 질문 내용입니다. 소확행만으로는 근본적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고 하셨는데 불평등한 사회 문제들을 해결하는 방법을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라는 질문이셨습니다. 혹시 여기 질문자 계시면 이 불평등한 사회에서 이 소확행이 어떻게 보면은 이러한 사회 문제들의 어떤 근본적인 해결 방법은 아니기 때문에 이거를 또 어떻게 하면은 해결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한 생각이 어떠신지 궁금했습니다. 제가 생각하고 있는 좋은 사회라는 것은 대단한 결심 없이 살아도 그 사람이 인간으로서 존엄성이 보장되어야 된다라는 거죠. 세계 여행을 떠나신 우리 부부님의 작가님의 어떤 이야기를 들어보면 아까 전에 뭐 5km 뛰고 뭐 그런 것도 있지만 스스로의 자기 생활을 딱 정확하게 규정하고 관리할 수 있는 엄격함을 지닌 사람이 또 그런 어떤 소확행을 할 수 있는 느낌을 저는 이제 받는다라는 거죠. 그게 이제 모든 사람이 가질 수 있는 평균적인 결심 능력이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고 오히려 굉장히 많은 사람들은 그냥 평범한 교육받고 평범하게 살아가면서 그냥 살아가는 것이 아주 일상적인 모습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거죠. 소확행의 의미가 이제 사회를 외면하자는 뜻은 아닐 것이다. 근데 그 개념이 과잉 해석되다 보면 우리가 약간 조금 너무 쿨한 정서로 사회 어떤 약자에 좀 외면할 수 있지는 않을까라는 그런 입장이었고, 자 교수님. 네, 다음 질문지를 제가 뽑아봤는데요. 요즘 제 가장 큰 고민은 왜 사는 걸까입니다. 제가 이런 얘기 했나요? 원하는 일도 하고 삶이 불행한 것은 아니지만 왜 사는 거에 대한 답은 찾지 못했습니다. 이럴 때 삶의 대의명분 얘기를 했구나. 이럴 때 삶의 대의명분을 찾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정신건강의학과 외래나 스트레스 클리닉에서 많이 듣는 얘기거든요. 나 왜 살지? 왜 살아야 돼요? 라는 얘기 많이 하고요. 며칠 전에는 70대 후반의 할머니 한 분이 죽으려고 하시다가 이제 살아나셨는데 저보고 안 죽어야 될 이유를 얘기해 달래시는 거예요. 아들도 속색이고 며느리는 안 본 지 오래됐고 나는 지금 몸 여기저기 아프고 그래서 내가 죽은 게 편한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거 왜 살아야 되는지? 근데 저는 그러면서 뭘 느꼈냐 하면 꼭 이유가 있어야 사나? 아니 저는 사실은 태어날 때도 별로 이유 없이 태어나지 않았나요? 부모님들이 지들 좋아서 저 만들어내신 거잖아요. 마치 뭐 내가 의지를 가지고 태어난 것처럼 자꾸 이유를 가지고 살으려면 인생이 너무 힘들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요. 그냥 나도 모르게 태어난 거니까 매일매일 그냥 그날 선물 받았다고 생각하고 살자. 그래서 이유 없어도 되지 않나라는 게 제 대답입니다. 누가 지금 그 질문을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뭐 또 딴지를 반론을 펼치고 싶지만 제가 제 질문을 좀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SNS에 빠져 사는 대학생입니다. 가끔 SNS가 불필요하고 상대적 박탈감 때문에 그만두고 싶다는 생각도 하지만 그래도 소소한 행복을 느끼기에 그만두기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작가님이 생각하시는 SNS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혹시 계시면 뭐 또 보충 설명, 왜 그런 질문을 해주셨는지 좀 부탁드릴게요. 네. 제가 SNS, 인스타그램을 특히 매일 빼놓을 수 없는 삶을 살고 있는데 작가님이 아까 계속 SNS 같은 데에는 좋은 것만 올리면서 그런 행복한 것을 표출한다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근데 그런 걸 보면서 상대적 박탈감도 느끼지만
반대로 또 진정한 소소한 행복으로도 제 삶에서 느끼고 있거든요. 바쁜 학교 생활 속에 그런 SNS를 통해서 소소한 행복을 느끼고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의견을 듣고 싶었습니다. 저도 뭐 어떤 강연이나 이렇게 다니다 보면 좀 이제 문학 작가, 나이가 좀 있으신 문학 작가님들이나 이런 분들은 그런 현상에 대해서 굉장한 이제 비판을 하죠. 끊어버려라. 아무 도움도 되지 않는다. 근데 저는 만약에 그게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는 착시 효과가 있으면 사실은 그런 착시 효과도 굉장히 우리한테 어떤 의미의 동기부여가 되기도 하고, 저는 그거에 대해서 그렇게 극단적으로 21세기에 무슨 SNS는 병이야, 뭐 시간 낭비하라고 말하는 거는 제가 볼 때는 현대인들이 가지는 그 이미지, 인스타그램으로 예를 든다면 그 이미지라든가 그런 것이 얼마나 본인에게 중요한지에 대한 조금 너무 이제 분석이 없는 경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히려 젊은이들의 SNS, 인스타그램 같은 경우 오히려 자부심의 원천이기도 하잖아요. 그게 없으면 자존감이 떨어지는 경우도 있고, 마치 그 중년 여성들의 눈썹 같은 그 거울자 이론에서 발생하는 것처럼 자기를 좋은 모습으로 보여주고 그거대로 자기가 자꾸 하려는 것도 좋은 긍정적인 면이긴 해요. 다만 그 인스타그램이나 이런 SNS 쪽에다가 인공지능의 자기 자신을 만들어 놓은 사람들이 가끔 있잖아요. 혹시 거기 재벌아들로 올라가 있는 건 아니죠? 그리고 그런 것들이 아니고 또 하나는 그걸 하느라고 지금 내가 원래 해야 되는 것들이 있잖아요. 지금 현재 내 발붙이고 사는 내 삶에서 원래 해야 되는 게 방해가 될 정도면 그거는 조금 생각해 볼 만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원래 모든 정신질환과 심리적 증상의 기준이 이런 걸로 인해 증상들로 인해서 지금 본인의 일상생활이 안 될 정도면 문제 있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지금 우리가 고생하고 마음 아파하는 게 사실은 이게 최고야, 이게 옳아라고 얘기하는 그게 자꾸 존재해서 그런 거거든요. 절대적으로 맞는 건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데, 저는 개인적으로 자기 말이 옳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을 만나면 굉장히 거북하거든요. 그게 아닐 수도 있는데, 그리고 나는 그게 싫을 수도 있는데, 오늘 그런 걸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좋은 자리였던 것 같습니다. 예. 그 사회학에 대해서 저는 비판의 학문이잖아요, 사실. 그래서 어찌 보면은 불평, 불만이라고 사람들한테 많이 다가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오늘 얘기하신 부분에서 비판이 우리를 바르게 세워주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서 불평, 불만보다는 더 오히려 한 차원 높은 사고의 연장이 아니었나 생각을 계속 해봤어요, 저는. 제 친구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지금 되게 좋게 포장을 해주는데 제 친구들은 늘 그래서 저를 떠나가고 외톨이가 되어있습니다. 그러니까 사회를 생각하는 시민으로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것과 또 일상에서 가족, 친구들하고 어떤 관계를 맺으면서 내가 행복해야 되는가에 대한 고민을 계속 해야 되는 존재인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해요. 결론적으로 우리가 보다 많은 조각들을 찾아 듣게 되면 그 조각들이 본인에게 뭔가 좀 더 괜찮은 결론을 내려주지는 않을까, 이렇게 제가 마무리 드리고 싶습니다. 네, 여러분 지금까지 소확행으로 주제를 잡아서 시작한 첫 번째 생각하는 콘서트 이야기를 나눴는데요. 네, 저희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여러분 오랜 시간 자리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